네, 김진업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 20년째 지금 일하고 있어서 아마 저보고 발표하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20분이기 때문에 저도 아까 한 선생님처럼 그냥 보고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보시면 그대로 제가 따라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시간 맞추기 위해서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찰 없는 대학과 대학 없는 성찰인데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왜 제목이 이렇게 붙여졌을까를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공회 대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신학교로 100년, 종합대학교로 20년입니다.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저는 최근에 우리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 앞에서 기쁨보다 참담함이 앞섭니다. 참담함을 느낀 이유는 우리 학교의 생존이 걱정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교육부의 구조계획 그 계획을 보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대학이 뭐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이 뭔지 그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서 그 차이를 확인하면서 저는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학하고 국민의 대학이 서로 다른 거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할 수 없을 거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 대학은 뭐고 정부의 대학은 뭐고 그 차이는 뭐고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민주공화국에서 대학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당연히 정부의 목표는 국민이 정해야 됩니다. 예컨대 경제성장이라는 데 목표로 설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 목표는 국민이 아니라 항상 그 외부의 권력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일제시대 총독 공효포가 그랬다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해방 이후에도 그랬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대학 정책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일제시대의 대학 정책은 대학 억제 정책이었었습니다. 조선인이 근대적 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막아야 됐기 때문에 총독부는 당연히 그런 정책을 선택했을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미군정도 그 대학 정책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대한민국이 성립된 뒤에도 역대 정부들이 총독부와 미군정의 대학 억제 정책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에 관한 별도의 법률조차 국민들과 합의해서 토론으로 만들어낸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심지어는 1997년에 새로 고등교육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기존의 교육법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역대 정부들은 대학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제도화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한 적도 없고 국민들하고 상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대학은 또는 교육은 정부 목표의 하위 수단으로만 존재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른바 5.3일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시행되고 대학 설립이 사실상 자유화됐습니다. 이것은 대학 정원에 대한 역대 정부의 통제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였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되었던 정부의 대학 억제 정책이 마침내 포기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대학 정책은 결코 적극적인 의미의 대학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아예 포기하고 시장에 내맡기는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근대사회에서 수행하는 공공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정부가 대학 발전을 아예 시장에 맡긴다는 그런 정책은 공공제도로서의 대학 발전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로써 반민주적인 국가 권력의 수단으로 존재했던 대학은 이제 시장 권력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민주정부로 불리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존의 대학 정책을 조금 손봤을 뿐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 이르게 되면 국립대학의 상징인 서울대학교를 법인화, 즉 시장에 맡기는 민영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대학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은 이제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 내맡겨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시장에 내맡겨진 대학이 과도하게 팽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김영삼 정부의 5.3일 조치는 오늘의 위기, 즉 이른바 대학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조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떠맡지 않아도 될 책임을 떠맡게 된 운 나쁜 정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의 대학 정책은 대학을 시장 권력의 수단으로 만든 김영삼 정부 이래의 대학 정책을 폐기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구조개혁 계획의 목표에서 잘 드러내는데, 왜냐하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대학 자체가 아니라 대학 기업이 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구조개혁 계획은 사회적 차원의 대학 정원의 적정 규모가 얼마냐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으며 오직 시장의 수급 불균형만을 고려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안을 둘러싸고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토론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정원 감축의 불가피성을 인정합니다. 어쨌든 지원자보다 대학 정원이 많다면 이를 축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입장에서 당연한 건가? 물론 대학 기업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정말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대학 졸업자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당연히 대학을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 지금 지원자들이 너무 적어서 문제지만 균형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수급 균형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대학 졸업자가 사회적 필요에 비해서 너무 많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럴 경우에도 역시 대학을 줄여야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영삼 정부의 대학 설립 준칙주의나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은 똑같이 시장의 관점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대학에 대한 시장의 수급 균형이 곧 사회 전체의 입장을 반영하리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는 거지만, 이런 전제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왜 전제가 잘못된 건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유럽의 선진국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학문적으로 볼 때 근대사회의 대학은 전통사회의 기반이었던 신학을 근대학문, 즉 과학과 철학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볼 때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전통 대체하는 일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신분제는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어떤 신분에게 맡길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의 양반제도는 국가 운영을 문반과 무반 양반에게 맡겼고, 농업 등의 경제적 직업을 평민에게 맡기는 제도였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신분제가 담당해왔던 이런 사회적 기능, 즉 국민들에게 직업을 배분하는 기능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제를 대신해서 근대 민주사회가 발전시킨 것이 바로 학교와 대학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이었었습니다. 근대적 사회제도였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된 근대 국가가 이런 교육제도를 직접 떠맡고 있는 이유는 이런 제도를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럽 민주국가의 교육제도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직업배분제도이고, 대학은 그중 하나로서 전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엘리트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이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유럽 사회들이 고민했던 것을 살펴보면 첫째, 둘째 몇 가지 얘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누구나 다 사회적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개방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에 필요한 돈이 국비로 지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심지어는 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교육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기회의 상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집안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학생들한테는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간주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도화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학 정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제한돼야 되고, 따라서 입학 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 동의를 얻어서 법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학 정원을 제한할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하려는 열망이 생길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른바 신분 상승 요건은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동적으로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럽의 민주국가들은 직업별로 평생 소득의 적정한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조정 장치들을 만들고 있고, 조세제도도 또한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한 걸로 조정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맹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의사나 변호사 같은 특정 직업이 지나치게 선호되는 것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럽의 민주국가들은 국가의 책임 아래 산업과 발전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서 장단기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의 전공과 인원을 조정하고 졸업생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와 기타 여러 문제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실업자들에게 실업수단과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등의 제도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유럽의 민주국가들은 다른 시장에 대해서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반면에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대단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집니다. 직업 배분 기능을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한테 내맡길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다 경제인 또는 상품이 되기 마련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사람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는 돈주주의 세상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회제도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제도화로 간다면 교육제도를 포함한 노동시장 정책은 민주적인 직업 배분의 제도화, 즉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제도화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 유럽 민주국가들의 국민들은 어느 학교든 학교만 다니면 큰 탈 없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무슨 직업을 갖든 적정한 소득이 보장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믿음 덕분에 맹목적인 대학 열풍 따위는 없게 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까 한 선생님께서 모든 국민이 다 서울대학 가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결국은 서울대학 나오면 다 출세하고 돈 많이 버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특별히 교육열이나 신분 상승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과잉 교육열이나 신분 상승 욕구의 주범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시장과 개인에게 내맡겨버리는 반민주적인 국가와 사회가 바로 그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저는 대학 정원을 시장의 수요 공급에 맡기는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과 대학 교육을 시장에 내맡긴다는 것은 학생들을 사람이 아니라 경제인 또는 상품이 되도록 강요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시장을 위해서 생산된 상품이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이 되어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키워낸 학생은 졸업한 뒤에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부모가 키워낸 학생은 부모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민영화하고 육군사관학교의 정원을 시장에 맡기는 일이 터무니없는 거라 그러면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마치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럽의 대학이 자율성을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근대 학문, 즉 과학과 철학을 신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권력으로 갈릴레이 등의 근대 학문을 억압해온 유럽의 역사가 대학의 자율성 요구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자율성 요구는 무엇보다도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교회의 권력으로부터 이미 벗어난 유럽의 국가들이 대학의 자율성, 즉 학문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날의 현실을 살피자면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권력은 교회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권력과 시장 권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조건들이야말로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들, 특히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조건들이 학문 활동에 개입하게 될 경우에 학문은 권력을 위한 수단 또는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근대 국가가 학문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학문 활동을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학문의 자유는 곧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자로 철학자가 오셨기 때문에 제가 플라톤 얘기를 끌어들였는데요. 플라톤은 그의 국가론에서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지 않는 한 사람들의 불행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플라톤은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인 정치, 즉 학문에 의한 정치를 주장합니다. 학문은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공의 이익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학문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주장과 상관없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근대사회에서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오직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바로 학문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 시장 권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운 학자와 학생들이 토론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민주국가들이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대학은 외부 권력에 의해서 주어진 국가의 목표를 수행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의 이익, 즉 국가의 목표 자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사회제도로 이해돼야 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정치 권력과 시장 권력 및 사적 필요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사적 이익의 추구로부터 공공의 이익, 즉 민주적 공동체를 지키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현실로 내려와서 2014년 1월 말에 교육부가 발표한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방금 말씀드린 민주공화국의 대학하고 비교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장차 예상되는 대학 정원의 수요 공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2023년까지 16만 명의 대학 정원을 줄이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다 생략하고 뒤로 넘어가시면 18페이지 메뉴에 있습니다. 종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의 구조계획은 대학이 아니라 대학기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그나마도 합리적인 계획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반민주적 정치 권력 또는 반민주적 시장 권력과 똑같은 관점에서 대학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따라서 진짜 대학의 문제는 전혀 인식되지 않은 채 오직 대학 기업의 문제만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대학의 문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근대적 민주주의 이념에서 바라봤을 때 진짜 대학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해서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만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사립대학의 지나친 평창으로 인해서 고액 등록금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나라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의 호주머니가 키운다,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곧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국의 대학들이 전국적으로 철저하게 서열화되어 있다. 아까 한 선생님께서 서울대의 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입니다. 서열화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기초 학문의 약화로 교수 등 학문 후속 세대 양성 기반인 대학원의 부실화 또는 붕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게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학 교수를 우리 사회에서 키워내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대학 교수들은, 거의 모든 60%가 넘어가는 대학 교수들이 미국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저로서는 여기에다가 더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들은 저절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 관료들이 무능하거나 비합리적인 탓에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대학 문제는 대학이 비민주적인 국가 권력, 특히 시장 권력에 종속된 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따라서 진짜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사립대학을 국공립화하고 국공립대학을 통합하고 평준화하는 문제, 그리고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대학을 이원화해서 기초학문을 보호하는 문제, 이런 얘기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해법들은 부차적인 거다. 해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제도의 불합리성에 있기보다는 불합리성을 강요하는 시장 권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대학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전체의 직업 배분 기능을 개인의 무한 경쟁에 내맡긴 데에서부터 생겨나는 거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민주적인 국가 통제가 전혀 없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거를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대학 문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인 민주주의로 확장할 경우에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대학 일반의 말씀이고요. 이제는 사실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성공회대학교 얘기인데요.
이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성공회 대학교는 대한성공회 교단신학교에서 출발한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대한성공회는 사립학교였지만 열림, 나눔, 섬김의 이념을 지향해 왔습니다. 교단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공공이익을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서 대한성공회는 교세의 확장보다는 기독교 통합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과 커다란 감동을 주고 있는 나눔의 집, 샬롬의 집 등등의 활동, 그리고 민주화의 밑거름이 되었던 여러 사회활동 등이 이런 대한성공회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교단의 사적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대한성공회의 이런 정신은 대한성공회가 설립한 성공회 대학교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신학대학 시절에도 대학의 교수들은 교단 소속의 학자나 신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에 유능한 학자들을 모셔와서 구성했고, 종합대학으로 발전한 뒤에는 기독교 신자는 물론이고 기독교 신자가 아닌 양심적인 모든 지식인들에게 교수의 직위를 개방했습니다. 알다시피 가장 개방적이라는 연세대학교조차도 감히 공식화하지 못한 일입니다. 사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회 대학교는 그 어느 국공립대학보다도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잘 지켜왔습니다. 혹시라도 성공회 대학교가 나름대로의 명성이 있다 그러면 그 명성은 몇몇 뛰어난 교수들의 활동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를 뒷받침해줬던 대한성공회 교회 이념, 이게 사실은 이 학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부의 구조개혁 조치는 성공회 대학교에게 시장 논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돈이 많아야 됩니다. 교육부의 구조개혁 조치가 시행될 경우에 결국 돈이 많은 재단의 대학이나 거대한 규모의 대학만이 살아남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규모의 대한성공회 교단이 운영하는 더 작은 규모의 성공회 대학교는 긴박한 생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생존 위기 앞에서 교단 자체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온 대한성공회 교회 이념도 중대한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교육부의 구조개혁 조치, 즉 각종 평가나 제재를 아예 무시하고 지금까지 대한성공회와 성공회대학교가 해왔던 길을 그대로 고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재단 이사들과 대한성공회 신자들의 헌신적인 기부에 의존함으로써 공공성과 대학의 위기의식을 전혀 갖지 못하거나 위기의식을 갖더라도 실제적인 대응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무대응이 계속될 때 가장 확실하게 예상되는 결과는 단순한 정원 감축이 아니라 지금부터 불과 8년 뒤인 2022년에 성공회 대학교가 퇴출되고 신학대학으로 회귀하려는 겁니다. 2022년이면 교육부의 구조개혁 계획이 완료되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평가 결과 5등급은 강제로 법적으로 퇴출을 하고 4등급은 국가자금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인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정지원 제한대학 받았었잖아요. 이런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성공회 대학교가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등급은 4등급 또는 5등급이기 때문입니다. 서글프지만 현실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장의 논리에 충실하겠다는 방법입니다. 즉 돈이 많은 기업이나 사람에게 성공회 대학교의 재단 운영을 넘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회 대학교의 거의 유일한 약점이랄 수 있는 돈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마도 퇴출 위기 따위는 더 이상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른 대학들의 전례를 살펴볼 때 재단 이사회가 돈 많은 기업에게 넘어가면 공공성은 물론 대학의 자율성도 함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공공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던 대한성공회와 성공회 대학교로서는 악마와의 계약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돈 많은 천사 거의 없으니까요.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을 통한 생존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낳을 걸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공공성과 대학 자율성의 가치에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방법입니다. 대한성공회와 성공회대학교의 구성원은 물론 외부에 뜻있는 시민들이 협동조합 또는 그와 비슷한 형태의 재단을 함께 구성하는 겁니다.
10,000명의 시민이 매월 10,000원을 기부하는 재단이 구성된다면 우리 대학교의 규모에서 성공회 대학교는 오늘날 시장 환경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방법은 기존의 재단법인이 성공회 대학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책임과 권리를 함께 연대한 모든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를테면 이사회가 개방돼야 하고 성공회 대학교의 총장 선출 권한을 함께 연대한 모든 사람들과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교단의 사적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온 대한성공회의 이념을 더 잘 살려내는 방법이면 물론이고 대한성공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실제 역사에도 잘 부합하는 방법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100주년을 맞는 오늘 성공회 대학교는 신학대학으로의 회귀냐, 평범한 사립대학으로의 퇴보냐, 아니면 자랑스러운 성공회 대학교의 역사를 지속하느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은 사실상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길어야 1년이라는 생각입니다. 총장과 이사장 등 대학과 재단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올바르게 결단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우리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